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360명을 넘어서면서 2003년 사스 때의 확산세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에게서 없는 2차 감염에 이어 이 2차 감염자에게 감염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중국 후베이성을 2주 내에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나섰는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전 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김 변호사님,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 때 보면 15명에서 일단 멈추긴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방금 전에도 발표가 있었죠. 네. 이제 업데이트 상황을 보면요. 네. 어제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모두 한 15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28살인 한국인 남성이고요. 네. 지난달 31일 날 임시 항공편으로 1차 귀국간 입국 교민 368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전세기 타고 왔던 예, 분이죠. 그렇습니다. 1차 전세기. 예, 입국 교민 전수 진단 검사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돼서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되어 있는 그런 중이고요. 네. 14번째 환자는 40세 중국인 여성인데 이 여성은 12번째 환자의 아내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15번째 환자는 43살 한국인인데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해서 능동 감시 대상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전날부터 약간 경미한 감기 증상을 호소해서 실시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몇몇 확진자들 지금 15명 있는데 네네. 이 중에 특히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요즘 가장 뜨거운 그 어떤 대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확진자의 동선 이동 있더라고요. 경로도 사이트도 있죠. 그래서 8번째와 12번째 확진자 동선이 공개가 되면서 이들 그 동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18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72명과 접촉을 했고요. 12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138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활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밀접 접촉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8번째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군산 일대가 원래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고 네. 서초구 그다음에 등을 이제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27일 날 군산의료원에 갔을 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30일 날 원광대에 입원해서 그 입원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로는 음성 판정이 나왔었군요. 네. 이게 좀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양성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2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환자가 지금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 중구, 그다음에 경기 부천, 인천 남구 등지를 오갔고요.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놀러 갔다가 다시 또 강릉, 그러니까 서울역으로 돌아온 다음에 네. 주거지인 부천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 이 군데 와중에 지금 굉장히 돌아다녔어요. 여러 네. 군데에서 많은 대중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도 굉장히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도 2번 봤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9일날 이제 부천에 와서 한 번 더 이제 수원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포도 들렀다가 네. 30일날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에서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12번째 확진자의 부인, 배우자가 14번째 확진자인데 두 사람이 같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14번째 확진자의 동선은 12번째 확진자와 똑같다라고 보면 될 네. 거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 지금 12번째 환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돌아다닌 장소들이 보면은
극장도 있고 KTX도 탔고 뭐 병원도 갔고 약국도 갔던 이 장소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이 아마 질병관리본부도 발열 증상이 있은 다음부터 아마 이 전파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제 발열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역 당국에서 기준 삼았던 그 증상 나오기 이전부터 네. 소수긴 하지만 이제 전파력이 좀 있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이게 WHO랑 이제 독일 환자 사례들이 증명이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한가 예, 그렇죠.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이게 무증상이라는 게 한국말로 이렇게 약간 이게 번역이 번역을 할 때 그래요. 약간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원래는 뭡니까? 서브 클리니컬 인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클리니컬 이전에 그러니까 레이턴트가 있고 서브 클리니컬이고 클리니컬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감기라고 하면 고열이 나고 기준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제 가볍게 기침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니면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 쪽에 들어오면은 그 내부에서 약간 증식을 합니다. 증식하면서 네. 침을 튀길 때 이렇게 말하면서 침도 약간 튀면서 이게 비말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주 많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되게 이제 그 독감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고열이 나기 직전에 이제 증상이 이제 나기 직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환자를 완전히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스 있었고 메르스 예,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방역 당국도 지금까지 고열이 나기 이전에 네. 그런 그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의 폭도 굉장히 커지고 아마 네.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그 명화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네. 뭐 노출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증가할 수가 있고 그래도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추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좌석 번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상영 시간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대개는 이제 뭐 한 2m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항공기도 한 3열 정도 그 정도를 약간 좀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대개는 이제 기침이나 이런 행동들을 안 하시면은 비말이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좀 위험성은 낮지 않을까 이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번에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건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한에 관련되신 분들만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케어 이제 뭐 조절이라든지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메르스 때는 단 한 분이 오셨는데 네. 그것도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는 2달 넘게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방역 당국의 그 인력 풀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 걱정스럽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아마 어저께도 의사협회에서 요 단계를 조금 심각한 단계로 격상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도 좀 더 많이 하고 네. 저기 정부 차원에서 총력적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아마 장기전까지 고려하면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현재는 듭니다. 우리가 경계 단계죠. 예, 여기서 이제 그 그렇습니다. 4단계인 심각 단계로 가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 네, 그렇죠. 정부에서도 아마 심각 수준으로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상황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처가 어저께 또 세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밤 자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월 21일 이후에 이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이제 혹은 거기에 머물렀던 모든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1월 20일이면 이것도 예. 이제 역산해서 2주일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입국 조치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이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60만 명 이상이 이 중국인 입국 조치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금지 지금 조치를 해달라. 동의 버튼을 누른 그런 상황이고 문 대통령도 앞서서 지나칠 정도로 좀 경계해달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에 따른 조치인 것 같고요.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교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뭐 강력한 벌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제주도에는 원래 무사증 입국 제도가 있었잖아요. 비자 없이. 그것도 예, 네. 당분간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좀 한 발 늦는 거 아니냐, 뭐 일본 해야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후베이성 갔다 온 분들만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나왔는데 중국 전역이 지금 문제 아니냐? 모든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선생님?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 청원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쉬운 얘기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오신 몇 분을 추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통계를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가 다릅니다. 17,000명 지금 확진자가 예, 그리고 의사 환자랑 격리 대상자 하면은 중국 당국이 이거를 과연 잘 조절하고 있을까? 여기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네. 아마 그래서 극단적인 도시 봉쇄라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베이성 말고도 네. 지금 옆에 있는 양자강 쪽을 따라가지고 하류 쪽에 있는 난징까지도 여파가 가고 있고 네. 북쪽으로는 이제 정주라고 해서 낙양 옆쪽에 있는 도시인데 베이징으로 가는 아마 교통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광저우까지 장사랑 광저우까지 진행돼가지고 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중국을 국한해서 후베이성만 가지고는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모든 중국 분들이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방역의 기본으로 삼았던 발열 같은 것 이런 걸로는 검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네. 국내에 활동을 하시다가 공교롭게도 바이러스의 활동기에 접어들어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아니면 배출하시고 그냥 다시 중국으로 가시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현재 방역 당국이 계속 이거를 추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협회에서도 최소한 5개 도시는 더 추가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중국 전역을 좀 최소한 14일 정도 격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저께 감염학회에서도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중국 전역에 있어서는 최소한 14일 정도는 안정적인 격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사실은 감염학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요것이 아마 어저께 청와대에 가서 또 간담회까지 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저희 의료계 내부에서는 초기에는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보니 조금 더 심각하다.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서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메르스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부 쪽의 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원스텝이 더 들어가니까 네. 또 시간이 또 지연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메르스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문가분을 차관급으로 이렇게 격상시키셔서 정권을 위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그 대응이 좀 한 발 빨라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 좀 힘들었었는데 일단 정권을 전문가에게 주면서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아무래도 설득의 단계가 좀 줄어드니까 저희들끼리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네. 이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걸 보면 의료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중국 전역에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라는 네.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WHO가요.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동이나 교역의 제한을 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좀 의료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WHO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응이 약간은 늦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WHO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이랑 같은 정도의 그 조건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브라질 같은 그 멀리 있는 나라였으면은 좀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나라고 하루에 그 수만 명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메르스 때는 우리가 중동역이랑 상당히 먼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렇게 직접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많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WHO는 국제적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제하지 못하고 각 국가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중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 네. 이 한국이라든지 뭐 북한도 물론 포함되지만 네. 필리핀, 대만 이런 뭐 베트남 이런 그 근접 국가, 일본 이런 근접 국가들이 아마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무증상 감염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도 무증상 감염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뭐 증거들이 있습니까?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기 전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지금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주요 전염 경로는 여전히 기침, 그다음에 재채기, 네. 어떤 비말을 통한 그런 전염인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네. 무증상 상태에서도 바이러스 전염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그것을 인정한 것인데 예를 들면 중국 상하이에서 독일로 출장을 간 중국인 여성이요 무증상 상태에서 독일 남성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의 독일에서 확인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 8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27일 날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30일 날 입원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그건 사례가 아까 설명해 있기도 주셨어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 귀국 당시에는 음성이었지만 이후에 추적 관찰과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지만 아까 영어 원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증상이라는 게 환자 개인이 느끼는 어떤 시점이나 또 증상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증상이었는데 내가 감염됐다 이렇게 감염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잠복기 감염 얘기하고 거의 동일시에 했었는데 좀 다른 거죠? 예,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들 의학 용어가 아직 그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게 아직 그 체계화적으로 번역되지 않아서 아마 국민들한테 약간 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무증상이라기보다는 경미한 증상, 아마 서브클리니칼이니까 경미하게 그냥 기침 몇 번 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감기가 걸렸다 인식을 못하시고 인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쪽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관지 쪽이나 이 기도 쪽으로 상기도 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약간 증식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뭐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튀겨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장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돼서 배설을 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증상 나타나는 거랑 그 저기 전파력이랑 약간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바이러스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무증상 감염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비말 감염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그 손 씻기를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게 손 씻기를 통해서 이제 예방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이제 근접할 때는 좀 쓰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좀 위험한 상태니까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그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약간씩 거리를 약간 띄워서 대화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에서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겠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제 격리 방침, 지금 이전에는 밀접 접촉자가 있고 뭐 일상 접촉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접촉자로 뭉뚱그리고 다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다. 확진자가 접촉했다면 말이죠. 네, 밀접이든 일상 접촉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24일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가 격리 시 보건소나 읍면 동사무소 직원의 어떤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생활 지원비와 그리고 또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가 격리 조치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네. 형사 고발을 통해 300만 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박능우 보건복지부 강제 조치군요, 장관이 이게. 예,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까지 이 새로운 격리 기준이 반영된 어떤 그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일 내에 이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예산 책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증상자들이 있고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가 격리돼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자가 격리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국가에서 그 통보를 해주는 자가격리는 아마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근데 저희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 우한 지역이나 중국 지역을 그 이전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위험성을 좀 모르신 상태에서 귀국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접촉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발견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에 갔다 오신 지 아직 14일이 안 되시는 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꼭 자가 격리를 해주십시오. 본인이 모르시면은 인터넷 가보면 이제 의사협회에서 자가 격리에 대한 안내문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격리 될 수 있으면 이제 독립된 공간에 네.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방이 하나면 어떡하겠냐 그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독립된 공간에 계시고 자기 방에 있는 예, 경우.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끼리 그 같은 그런 생활용품들을 공유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론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대부분은 한 99.9%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가 문제. 혹시 10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있으시면 네.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의복이나 수건 같은 것도 뭐 수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약간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별도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체액이라든지 이런 배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좀 잘 위생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가격리 지침을 좀 잘 따르신다면은 아마 가족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사회도 좀 더 안심하고 우리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 감염들도 많이 얘가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니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크 쓴 분들 특히 대중교통 보면은 굉장히 많이들 쓰고 다니시고 또 소독액 같은 것들도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대형마트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약국은 물론이고요. 없습니다. 마스크도 그렇고 네, 소독액도 그렇습니다. 없고. 네. 이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같은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뭐 폭리 내지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100원 정도에 팔던 마스크가 이제 지금 들어가 보면은 막 1,500원이 느니 막 이런 이제 그런 말들이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오고 10배 있습니다. 이상 올라가고. 예.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도 드디어 나섰는데요. 일단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서 네. 이 마스크 수급 생산량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폭리 행위를 심하게 취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한 3천만 개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물가 안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데 보면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 매우 이렇게 물량이 딸릴 때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이런 수급량을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조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에게도 마스크가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점 매석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좀 세지 않습니까, 원래? 네, 형사상 부당이득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요즘에는 뭐 사이트에서 이미 결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결제를 강제 온라인 취소하고 쇼핑몰에서. 네. 그 다음 날 또 가격 가격이 올려가지고 올라가 팔아요. 있면 또 다시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이건 그렇기 좀 화나는 때문에 일입니다. 네, 특별한 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뭐 벌금으로 만약에 치면 5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근데 이렇게 매점 매석하시는 분들이 5천만 원 벌금을 무수하겠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처벌의 실효성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당이득죄로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형사상 몰수와 추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득을 전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런 불법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요. 이건 사실 국민들 건강에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돈 생각을 안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 선생님, 그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가능하면 뭐 KPF 94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쓰면 괜찮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마스크는 이제 의료인분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체액이나 비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주로 활용하시기 좋고요. 국민분들은 이제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이제 아마 그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데 아마 옆에 분들이 기침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좀 불안해서 이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KF 8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0 정도면. 그건데 그걸로도 이제 바이러스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비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마스크 문제는 저희도 심각합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사실은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까 그 사례처럼 3번 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평소에 비치하고 있던 이제 마스크로 이제 오시는 내원 환자분들을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의료기관은 상당히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에다가 선별진료소라고 해놓고 아무런 지원도 없거든요. 사실 이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뭐 마스크라든지 방역 물품, 뭐 손소독제 이거 지금 의료기관이 각자 알아서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이럴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장 급한 것이 사실은 의료기관들일 겁니다. 가장 전염도 쉽게 되는 곳이고요. 예. 바이러스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고. 취약한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다 그냥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